최근에 극장 가서 한국 영화 보신 적 있나요? 15,000원짜리 영화 티켓을 들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예고편만 보고도 결말이 다 보입니다. 주인공 가족이 병에 걸리고 눈물 흘리고 마지막에 화해하는 그 공식 말이죠. 아니면 형사가 범죄 조직 잡으려는데 윗선에서 방해하고 결국 주먹으로 해결하는 그 익숙한 전개, 관객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일본 애니메이션이 채웠는데요. 우리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작품이 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으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영화계 안에서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꺼지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진짜 재앙은 내년이라고 경고한다는 점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연간 극장 관객 수는 2억 2천만을 넘겼거든요.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4번 이상 극장을 찾았다는 뜻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영화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굳건히 지켜왔는데 올해 그 숫자가 47%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반면 2020년 이전까지 1% 남짓으로 존재감이 없던 일본 영화의 점유율은 15%를 넘어섰거든요. 마이너리그가 메이저 세력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의 불씨는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이제 극장이 살아나나 보다 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1,000만 영화는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았고 한국 영화계가 마지막 카드로 믿었던 거장들마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 300만 명을 겨우 넘겼고 박찬욱 감독의 기대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칸 영화제가 사랑하고 아카데미를 휩쓸던 이름들조차 더 이상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가 주춤하는 사이 텅 빈 안방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귀멸의 칼날이 565만 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한국 코미디 영화가 563만 명으로 간신히 쫓아가는 형국이었거든요.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은 소위 오타쿠들의 전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의 국내 관객 점유율은 1% 남짓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를 넘어섰습니다. 1%짜리 마이너리그가 15%를 차지하는 메이저 세력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이면에 더 무서운 진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볼 바에는 차라리 검증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겠다고 선택을 바꿨다는 거죠. 즉, 한국 영화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다는 신호인 겁니다. 관객들은 이제 극장에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재미, 확실한 시각적 경험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는데 그 기준에서 한국 영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에게 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관객들은 왜 극장을 떠났을까요? 여러 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꼽힌 이유가 있습니다.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이게 단순히 개봉작 숫자가 줄어서가 아니거든요. 관객들이 느끼는 건 질적인 피로감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파격적인 소재를 보던 눈높이는 이미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가 있는데 극장에 걸리는 한국 영화는 여전히 10년 전 공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안전한 흥행 공식을 따랐다고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15,000원 내고 재방송 보는 기분인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홀드백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붕괴인데요.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고 나서 OTT로 풀리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몇 달은 기다려야 집에서 볼 수 있었으니 궁금하면 극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극장 개봉하고 빠르면 2주에서 3주, 늦어도 한 달이면 OTT에 뜹니다. 관객들 사이에는 조금만 참으면 넷플릭스에 뜬다는 학습 효과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극장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인 독점적 시의성마저 사라진 거죠. 심지어 이창동 감독 같은 거목의 영화도 국내 극장용 투자를 받지 못해 넷플릭스로 직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좋은 영화는 극장에 있다는 공식도 깨진 지 오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객이 떠나가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가격을 내리거나 퀄리티를 높여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영화판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우리도 죽겠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켓값이 올라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5년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환자 상태거든요.
이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익률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해도 한국 상업영화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10.9%였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 사업이었죠. 하지만 2020년부터 이 그래프는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20년 마이너스 30.3%, 2021년 마이너스 20.9%, 작년에도 16.4%를 기록했거든요. 무려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작년에 개봉한 한국 상업영화가 총 37편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손익분기점, 즉 본전치기라도 한 영화가 몇 편이나 될까요? 단 10편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고작 27%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업계에서는 영화판에 돈을 태우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티켓값은 올랐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범인은 바로 비용의 폭등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영화 제작비가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2019년에는 상업영화 한 편 만드는데 평균 100억 원 정도 들었다면 2024년에는 11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관객은 줄어드는데 만드는 비용은 더 비싸진 전형적인 고비용 저수익 구조에 갇힌 셈이죠. 이 비용 상승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배우 몸값입니다. 상업영화 주연 배우들의 평균 출연료가 2017년 16억 원 수준에서 최근 19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고 제작비의 20%에서 30%가 배우 몇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화계가 겪는 진짜 비극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와의 자본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니 자본력이 막강하거든요. 주연급 배우에게 작품당 수십억 원, 심지어 80억 원 순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입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넷플릭스 가면 이만큼 대우해주는데 굳이 몸값 깎아가면서 리스크 있는 극장 영화를 해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제작사 입장에서는 티켓값은 관객 눈치 보느라 더 못 올리는데 배우 몸값은 스타 의존 시스템과 넷플릭스의 자본 공세 때문에 내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들은 이제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다. 쪽박만 면하자는 심정으로 아주 보수적인 선택만 합니다. 모험적인 시도나 신선한 시나리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미 흥행이 검증된 액션 시리즈나 뻔한 신파 영화에만 돈을 대거든요. 왜냐고요? 그게 그나마 망할 확률이 낮다고 믿으니까요. 돈줄이 마르니 제작사는 안전빵만 찾게 되고 그 결과물인 양산형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니 관객은 더 실망해서 떠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영화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진짜 재앙은 바로 내년에 닥쳐올 예정이라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기다리면 좋은 영화가 나오겠지, 경기가 풀리면 다시 투자도 늘어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진짜 지옥은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고 영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시절 영화를 다 찍어놓고도 극장에 사람이 없어 개봉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있던 작품들을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2년에서 3년간 극장에서 봤던 한국 영화의 상당수는 바로 이 창고 영화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020년이나 2021년에 이미 촬영을 마친 일종의 비축식량이었던 셈이죠. 덕분에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어도 관객들에게 보여줄 영화는 끊기지 않고 공급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 비축해둔 식량이 올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새로 농사를 지어서 곡간을 채워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신규 투자가 또 끊겼습니다. 영화라는 게 오늘 돈 넣는다고 내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후반 작업까지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즉 지금 투자가 안 되면 2년 뒤 극장에는 걸 영화가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가 1년에 45편이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 2026년 개봉을 목표로 투자가 확정돼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는 10편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에서 2026년은 보릿고개를 넘어 아사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닌 거죠.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내년 극장가 라인업은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영화인들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단순히 영화 편수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한국 영화를 지탱하던 사람들, 즉 거장들이 극장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이창동 감독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누굽니까? 시로 칸 영화제 각본상,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고 밀양으로 전도연에게 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한국 영화의 거목이죠. 그런데 그의 8년 만에 신작 강한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넷플릭스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거든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사가 그 지원금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왜냐고요? 국내 투자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영화 투자 체력이 거의 바닥이어서 아주 상업적인 장르 영화조차도 투자를 못 받는 시장 상황이라고요. 이창동 감독만이 아닙니다. 올드보이, 아가씨, 헤어질 결심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박찬욱 감독도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거든요. 박찬욱 감독은 현재 넷플릭스 영화 전란의 제작과 각본을 맡고 있습니다. 이창동도 박찬욱도 극장이 아닌 OTT를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극장용 영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재능 있는 창작자들이 극장을 떠나 넷플릭스로 이탈하는 현상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촬영 스태프들은 일감이 없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예 업계를 떠나고 있고, 한때 영화의 거리였던 충무로의 생태계는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산업에 미래가 있을까요?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16개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심지어 업계 2위와 3위 극장 체인이 살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던 한국 영화 전성시대는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우리 거장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오히려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105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워너브라더스가 어떤 회사냐고요? 슈퍼맨, 배트맨,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를 만든 할리우드 빅5 스튜디오 중 하나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넷플릭스는 디즈니를 뛰어넘어 할리우드 최대 콘텐츠 공룡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불과 15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당시 워너브라더스 CEO가 넷플릭스를 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넷플릭스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겠냐고 묻는 건 알바니아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던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발언을 했던 전 CEO가 당시 내 발언이 경솔했다, 사실 넷플릭스가 두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한국 영화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거대해질수록 한국 영화 산업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이창동, 박찬욱 같은 거장들이 극장 투자를 못 받아서 넷플릭스로 갔는데, 앞으로 넷플릭스가 워너까지 합치면 자본력 차이는 더 심해집니다. 배우 몸값 경쟁에서도 제작비 규모에서도 한국 극장 영화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인수전에는 파라마운트까지 뛰어들었는데, 파라마운트 회장의 아버지가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이고, 투자자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까지 있습니다. 100조 원짜리 거래에 근로들 거부들과 정치 권력까지 얽혀 있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한국 영화 산업에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은 단순한 침체기가 아닙니다. 자국 영화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굳건히 지켜내던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에서는 투자가 끊기고 창고가 비고 거장들이 떠나는데, 밖에서는 글로벌 OTT 공룡들이 100조 원짜리 자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우리도 자국 영화 산업이 붕괴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스크린의 대부분을 장악해버리는 여느 나라들처럼 그저 남의 나라 콘텐츠나 소비하는 문화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듯 애국심 마케팅과 뻔한 흥행 공식의 유통기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2026년 창고마저 텅 비어버린 공급 절벽 앞에서 한국 영화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대로 한국 영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라는 관객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결국 고은 다시 영화계로 넘어갔습니다. 관객들이 기꺼이 15,000원을 내고 극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형신으로 응답해 주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